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네,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이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좀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의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 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전에는 없던 방식을 적용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이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죠.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서영 기자, 그곳 시민들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저는 내란숙의 네, 오늘은 날씨도 많이 풀려서 집회 참석자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비췄던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즉각 파면 등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파면을 먼저 시키고 다시 구속시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도 당연히 한편으로 들지만 우리는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헌재를 공격하고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벌써 탄핵이 두 번째 당하는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자중하고 자숙하고 각계각층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대학생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촉구하는 대학생 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석방은 사법부에 의한 2차 내란이다. 각종 법령과 인권을 운운하며 내란 수계를 풀어주었으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짓이 탄로났다. 국정 혼란을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길은 오직 파면뿐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곳 헌법재판소 근처는 물론 도심 곳곳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광화문과 종로 등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후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도 예고돼 있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강화하고 교통 통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12.3 내란 이후 탄핵을 외쳤던 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시 시국 선언을 냈던 영화인들이 광장에 섰습니다. 시민은 극장으로, 윤 대통령은 감옥으로 보내달라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영화 마라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 오늘의 촬영 현장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의 카메라엔 배우들의 연기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 일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깁니다. 하루하루가 기록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신의 대통령이 벌인 이런 똑같은 쿠데타를 이렇게 영화가 남겨두고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사랑, 나이 신부 이명세 감독, 버닝을 제작한 이준동 대표 등 영화인 30여 명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시민은 마음 편히 영화를 보고 감독은 영화 만드는 일상이 이젠 특별한 소원이 됐습니다. 탄핵이 빨리 인용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헌법적 변조가 이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란 혐의 대통령이 구속됐다 다시 풀려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만약에 이런 설정을 갖고 시나리오를 작가가 써온다면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은 역사를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록 영화의 주인공은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겐 해피엔딩, 당신들에겐 새드엔딩 영화일 것입니다. MBC 뉴스 문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진다면 내일과 모레가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겠죠. 그래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헌재 앞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부터 헌법재판소로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하느님에게 재판관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3일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인 기도와 행진만으로 성을 함락시켰다는 구약 성서 내용을 언급하며 헌재 담벼락을 따라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60여 명이 동참한 릴레이 시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압박은 24시간 내내 1분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은 헌재가 야당이 주도한 국정마비 공범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리까지 확장해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오래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 곁을 지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헌재를 겁주고 협박해도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 귀정입니다. 연일 도보행진 강행군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다면서 주말 집회 총력전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틀째 헌재 앞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연일 저녁 집회와 심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권 5개 정당은 주말 집회에 전원 참석을 독려하며 마지막 총력을 쏟아붓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찰의 경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선고 당일엔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는
가포 비상 발령이 확정됐는데요. 헌재 주변엔 경찰 특공대와 전담 경호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담장 위로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빼곡히 들어섰고 일반인의 접근은 엄격하게 차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겁박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을 찾아 직접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며 폭력 시위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선고 전일부터 경찰력 절반을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엔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해 13만 경찰 전원을 비상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337개 기동대 2만여 명과 기동순찰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엔 전담 경호대와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할 방침입니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은 물론 언론사와 정당 당사에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분무기 등 진압 장비 사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이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정의 출고는 금지됩니다. 경찰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난입했다가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원인은 부정선거에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특임 전도사들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인 윤영보 씨가 법원 앞 시위대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윤석열 지지자하고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습니다. 윤 씨는 폭도들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올리고 본인도 함께 난입했다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속을 앞두고도 취재진을 향해 웃는 모습까지 보였던 윤 씨는 첫 재판에서도 당당한 듯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도사로서 회개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법원도 부정선거의 피해자고 부정선거 주범은 공산주의와 연결됐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고 폭동을 정당화하면서 사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법원 7층까지 난입했던 이형석 씨도 앞서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도가 된 이들 특임 전도사들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계속 쫓고 있지만 정작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인 전 목사에 대해선 아직 소환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광훈 목사는 보란 듯이 대놓고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려 한 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장만 지금까지 11건 접수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판을 받는 특임 전도사들에게 전광훈 목사나 교회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모 씨가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김 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일단 석방한 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검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해 김 씨를 석방 상태로 뒀습니다. 결정문에는 즉시 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즉시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후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 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 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행정지호 없는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도 없고 부적법하지도 않습니다.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사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022년 사기 사건입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습니다. 검찰이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모두 12건으로 늘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들 사례를 보고받아 검토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사례는 8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4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한 법원의 구속 취소 사례 중 절반인 6건은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도 앞선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의정부지검이 즉시 항고했고 그 결과 풀려난 피고인이 재수감된 겁니다. 2023년 공동공갈 혐의 피고인 2명 역시 구속 취소 후 울산지검이 즉시 항고하면서 1명은 인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대검 회의에서 12건의 즉시 항고 사례 상당수를 보고받고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즉시 항고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일부 인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겁니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10년 전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의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 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이 여전히 법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쓴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선배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시한, 이제 4시간 정도 남았지만 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저녁 6시쯤 퇴근했고요. 청사는 대부분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아무런 불복 절차도 밟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 안팎의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지켰냐는 겁니다.
검찰이 일반 피고인의 경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2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모습과도 너무 다릅니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판단까지 받아보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검찰이 검찰이길 포기한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이 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절차적 문제를 거론해왔는데 결국 이런 법 기술이 먹힌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단 한 사람과 법리 싸움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검찰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일선지검의 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당장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았다. 나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풀려나고 정작 공범들만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김 전 장관처럼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공범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벌써부터 사실상 무죄를 받은 거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흔들림 없는 항고 포기 결단이 윤 대통령의 내란, 공천 개입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권 수사망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키는 윤 대통령 부부인데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지검장이 돌아와 지휘를 맡게 되면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오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공천 배제하려 했고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김 의원을 상대로 당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검찰이 김 의원까지 부르면서 명태균 수사는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 98일 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복귀 일성으로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해 여러 차례 수사 보고서에 쓰고도 윤 대통령 부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형사부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 기로에까지 섰던 이 지검장이 이번에는 의혹을 제대로 털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지검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의지는 우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으로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황제조사 같은 방식은 아닐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듯 김 여사 조사에도 특혜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만일 탄핵이 기각되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한 초선 김상욱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징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 홀로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내온 김 의원의 고립이 더 심화되는 모습인데 당 지도부는 당장 징계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김상욱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만일 기각되면 무기한 단식 농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재선인 강민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의원에겐 발언의 뜻을 말해달라, 또 지도부에겐 개인의 일탈을 넘은 중대한 사안이니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었다, 징계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장문에 글을 올려 당 방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당내 고립은 처음이 아닙니다.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찬성하자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뒤 지역 활동에 불리한 상임위로 옮겨버렸습니다. 당직인 울산 지역 위원장 자리도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공개 징계 요구까지 터져나온 건데 지도부는 김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당장 징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 분란을 노출시킬 필요도 없는 데다 굳이 이 시점에 탄핵 찬성파를 징계했다가 내란 옹호당이란 비판 빌미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담담하게 무리해서 고립되는 건 힘들다면서도 오름을 추구하며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최 대행이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한 명백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 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 임명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2달간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 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끝내 고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이 추진한 탄핵 소추는 30개를 넘깁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고철을 녹인 쇳물 찌꺼기가 담긴 곳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입사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쇳물 찌꺼기를 받는 용기인 포트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직원은 찌꺼기 제거 작업을 돕던 중 균형을 잃고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전기로 고철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쇳물을 따른 후 남은 찌꺼기를 담아놓은 용기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빠진 겁니다. 직원이 떨어진 용기 안은 100도씨 이상의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낙 뜨거운 용기라서 거기에 빠지면은 몸이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사고를 당한 직원은 1996년생 29살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포항 2공장에서 일하다가 2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 1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 될 철강업종의 업무를 계약직 형태로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인턴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숙련된 업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게 가장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인턴 직원이 해당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사고 발생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고 경위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풋살장에서 놀던 11살 아이가 쓰러진 골대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풋살장의 철제 골대가 앞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경기장 출입문에는 빨간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 풋살장에서 11살 남자 어린이가 골대에 깔리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래 친구와 공놀이를 하던 중 골대 그물망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복된 풋살장 골대는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어 작은 반동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풋살장은 14세 미만은 이용이 제한된 예약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장 틈으로 손을 넣으면 누구나 출입 버튼을 눌러 입장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아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장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 이렇게 손 이렇게 되니만 글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해당 풋살장은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어린 학생들의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6학년이라는 애가 손 넣어서 이렇게 싼다는 거야. 손 넣어서 사고 이러는 거지 뭐. 사고가 난 풋살장 관리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CCTV로 무단 출입 여부를 감시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관리사업소에선 아이들의 출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인력도 한정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보이면은 이제 나가라, 얼른 문 닫고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세종시는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출입 장치 보강과 골대 고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관리사업소의 시설 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과실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낮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8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는 데만 7시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산 전체를 휘감습니다. 산등성 위를 타고 오르는 새빨간 불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갈퀴로 낙엽에 붙은 불을 흙으로 덮어 끕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반에 대응 2단계로 높였고 불줄기는 한때 4.7km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헬기 29대, 차량 55대, 인력 65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이 분 데다 산세가 험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화에 나선 지 6시간 40분이 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농산물을 태우다 산으로 불길이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산날에 폐농산물 같은 거를 소각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됩니다.
청도군은 산불 발생 이후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문면 주민 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불 영향을 받은 면적은 축구장 68개에 달하는 48.3헥타르에 달합니다. 부산 가덕도 구곡산에서도 오늘 오후 산불이나 산림 2만 제곱미터 넘게 태우는 등 오늘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10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륙 직전 불이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유력한 원인이 보조 배터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화 추정 지점에서 발견된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불타는 여객기에서 176명이 급하게 탈출했던 에어부산 화재 사고. 당시 수화물 선반에서 최초로 불꽃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여객기 좌측 30여 위 선반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됐고 인근 바닥에선 시커멓게 타버린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거에서는 그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희도 받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과수는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됐다면서 배터리 내부 합선이 발생해 불이 났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터리가 아닌 항공기 내부 시설 등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훼손 정도가 심해 구체적인 발화 이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반에 적재를 하면서 충격이 가해졌다든가 사용을 워낙 오래 해서 분리막이 부풀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충전 보호 회로가 고장이 난다든가. 현재로선 배터리 소유자나 제조사 확인이 안 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원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과수와 똑같이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수사 종결입니다. 사고조사위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물가 인상 소식.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 건데요. 올해 들어 10곳이 넘는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의 국정 공백을 틈타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인 기자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20개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불고기와 치즈버거가 200원씩 인상되고 버거 세트 메뉴 7종류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2.3%입니다. 가격이 착해서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200~300원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가격이 오르면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되니까.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1년도 안 돼 또다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야금야금 오르면 결과적으로 몇 달 후에 보면 소비가 좀 크거든요. 맥도날드는 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넛에 이어 뚜레쥬르도 이달 들어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롯데도 지난달 빼빼로 등 과자와 아이스크림 26종의 가격을 올렸고 농심은 다음 주부터 라면과 과자 등 17종의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등 주요 커피 업체들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가격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기업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물가를 올리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가격을 올린 식품기업만 10곳이 넘으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3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1%포인트 차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의 국민연금 논의가 돌연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가 마무리된 건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돈을 얼마로 할지 소득 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맞서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민주당 측 전제 조건도 사실상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섰습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예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받을지 받는 돈 소득 대체율에는 이견이 컸습니다. 21대 국회 막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며 1%포인트 차이로 근접했고 10달 만에 민주당이 그마저 양보한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장 앞에서 전격 양보를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극한 대치 국면에서도 전국 주도권을 쥐고 추경 편성 등 논의에서 여당 양보를 노린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국민의 노후 소득을 포기하고 야합하듯 결정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본적인 수치를 정하는 모수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새로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바뀌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호송 중이던 구속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10여 분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졸음 쉼터에서 내린 뒤 도주해 중앙분리대까지 넘었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53분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차로 우측에서 질주합니다. 그리고 왼쪽 중앙분리대를 따라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달아납니다. 놀란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앞서 달아나는 남성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고속도로로 들어온 거예요. 1차로 그 중앙분리대 그 사이를 막 계속 제가 지나가는 바람에 뛰더라고요. 남성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까지 넘었습니다. 제 옆에 1톤 트럭이 좀만 일찍 갔으면 아마 사고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빵빵 누르니까는 느닷없이 그냥 중앙분리대 넘어서 그냥 그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당시 고속도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해 차량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돼 전북 전주교도소로 호송 중인 24살 피의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신고 13분 만인 낮 1시 8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20여 미터 도주한 뒤에 뒤따르던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를 호송하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말에 졸음쉼터에 내렸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의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백악관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가족이 관여하는 재단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과의 관계, 방송 사유화 논란까지 트럼프 2기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그런데 행사 이틀 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암호화폐 312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이 설립에 참여했고 가족들이 수익을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엔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과의 관계도 논란입니다. 아마존은 멜라니아 여사의 백악관 복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580여억 원에 구매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대에 진행했던 과거 TV쇼를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It's a day-to-day life, what I'm doing, what kind of responsibilities I have.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소송을 벌였던 페이스북과 X는 대통령 당선 후 합의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I was looking to get much more money than that. He got a big discount.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를 앵커로 발탁해 미디어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트럼프의 업적을 칭송하며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에 입맞춤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o people ought to be kissing the feet of Elon Musk and Donald Trump for being the two people to actually do this. 트럼프 2기 내각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억만장자와 월가의 큰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임기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조금씩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핵 파워가 분명하다고 말한 건데요. 평창올림픽이 성공한 건 자신 덕분이었다면서 집권 1기 때처럼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핵무기 감축에 대해 얘기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냐는 이어진 기자 물음에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언급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 바로 아래 지역에서 열린 올림픽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덕분에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nd not only did the Olympics become successful, but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Olympics. It was an amazing thing.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를 평창에 보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때의 접촉은 이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We went to Singapore, we met. We went to Vietnam, we met.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비록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트럼프는 당시의 회담을 집권 1기의 대단한 성공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핵군축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러브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직접 대화하자는 미국에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기 때부터 과학을 찬밥 취급했는데요. 효율을 내세우며 과학자들을 대량 해고해 또 논란입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내팽개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대통령이 자초한 과학의 위기, 현지 과학자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실이 아닌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내세워 정부 조직을 톱질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감원 대상 10만 명에는 국립해양대기청, 질병통제예방센터, 나사 등 연구기관의 과학자들도 포함됐습니다. It's going to defund life-saving research. It's going to threaten our economy. 우리 기상청과 같은 미국 해양대기청은 1,300명 감원에 이어 1,000여 명 추가 감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허리케인 전문가 헤이즐턴 박사도 최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Your skills no longer fit the agency, but everyone got the same email, and most of us had already gotten good performance reviews. And so the email was just sort of used as an excuse. 문제는 대량 해고가 밥벌이 문제를 넘어 공공연구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멈추면 미국에선 예보를 돈 주고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언급에 수조 원 삭감됐던 R&D 예산.
거리로 나선 미국 과학자들의 모습은 연구비 문제를 외치다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에 겹쳐집니다. The work we do should be nonpartisan. It should be, no matter who's the president, our work is the same, and we just want people to know that. 과학의 발전은 인류 모두를 위한다는 상식을 뒤엎고 효율을 잣대로 칼질하는 대통령들. 이들이 과학계를 흔들어 놓는 결과는 우리 예상을 넘는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문동주 투수가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도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결정구 스플리터의 위력까지 더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6회 등판한 문동주의 빠른 공은 오늘도 위력적이었습니다. 시속 153km의 직구를 시작으로 구속을 점점 끌어올리더니 롯데 윤동희를 상대로는 159km의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제구가 다소 흔들렸지만 공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 시즌 후반부터 던진 스플리터도 빛을 발했습니다. 첫 타자 최양을 상대로 스플리터로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고 고승민과 레이에스에게도 결정구로 스플리터를 던져 삼진을 잡았습니다. 사흘 전보다 9개 많은 28개의 공을 던진 문동주는 2이닝 무실점 퍼펙트 투구로 두 번째 등판을 마무리하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FA 시장에서 4년 최대 78억 원을 들여 영입한 선발 엄상백도 5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주는 호투를 펼치며 첫 경기 부진을 씻었습니다. 신야구장에서 좋은 성적,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또 찾아와 주시면은 또 가을 야구 한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일 낮에도 15,000명의 관중이 입장한 잠실 경기에선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을 때려낸 기아의 새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최승용의 변화구를 받아쳐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속 180km의 총알 같은 속도로 117m를 날아간 대형 홈런에 기아 신재학 담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료들은 무관심 세리머니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선발 복귀를 준비 중인 KT 소형주는 두 번째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의 역투를 펼쳤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NBA 역대 최고의 슈터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가 사상 최초로 3점 슛 4,000개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4,000개.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3월 중순 같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노란 봄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고 시민들은 외투를 벗어둔 채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1도, 광주가 2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고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온 뒤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6도에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2도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엔 3에서 8,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4도, 대구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